2026년부터는 기존에 받던 분들도 이제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해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안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제도가 왜 바뀌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새롭게 중단될 수 있는 수급자 유형들을 명확한 예시와 함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모를 지원 중단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통해 설명해 드릴 것이며, 마지막으로 이번 개편안이 가져올 장점과 함께 우려되는 점들까지 심도 깊게 다루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먼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이 왜 추진되었는지 그 배경과 주요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2025년 7월 말 국무회의를 통해 이 제도 전면 개편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형평성 논란, 부정수급 문제, 그리고 복지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수급 자격 관리 강화입니다. 앞으로는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 방식이 훨씬 더 정밀해집니다. 과거에는 서류 제출이나 신고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았지만, 이제는 부동산 정보, 금융 계좌 내역, 차량 소유 여부는 물론이고 해외 체류 기록까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산 시스템에 연계되어 더욱 철저하게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김미정 씨는 남편과 이혼 후 셋째 자녀 명의로 수도권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는 발견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이러한 정보가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파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부당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는 사례를 줄이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점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한시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소득자나 고자산가인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 가구, 예를 들어 70세의 박영감님이 연소득이 1억 원이 넘는 자녀를 두고 있다면 해당 자녀에게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생계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로 생계가 곤란한 분들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입니다. 만약 억대 연봉의 자녀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예외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주요 변경 사항은 수급 자격 재검토 주기가 단축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수급 자격을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재검토했지만 2026년부터는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자격을 재검토하게 됩니다. 이는 수급자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동될 때마다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실제 생활 여건에 맞는 적절한 복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대 남성 이재훈 씨가 자활 근로를 통해 일정 소득이 발생했다면 매년 재검토를 통해 변화된 소득에 맞춰 급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26년부터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수 있는 구체적인 수급자 유형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자신이나 주변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지 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득 또는 고자산가인 자녀나 부모가 있다면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순희 할머니는 홀로 살고 계시지만 자녀 중 한 명이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라면 부양 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수도권의 9억 원 이상의 아파트나 2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시가 4천만 원 이상의 고가 외제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박철수 씨의 경우처럼 자녀가 지방에 여러 채의 건물을 가지고 있어 전체 재산 가치가 10억 원이 넘는 상황이라면 자녀의 부양 능력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실제로 부양 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복지 혜택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고의로 소득이나 재산을 숨긴 경우입니다. 복지 재정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강력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명의는 자녀나 배우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본인의 자금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혹은 여러 개의 통장으로 돈을 나누어 관리하는 통장 쪼개기를 통해 금융 자산을 숨기는 행위는 적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고의적으로 재산을 축소하거나 은닉하는 모든 행위가 엄격하게 감시될 예정입니다. 과거에는 소액의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리거나 직업을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정수급을 시도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편법이 훨씬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럴 경우 단순히 급여 중단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지급된 급여를 환수당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기 해외 체류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국내 거주자를 위한 복지제도이므로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생계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입니다. 개편안에서는 출입국 기록이 시스템과 연동되어 이러한 경우가 자동으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기록이 있다면 즉시 급여 중단 및 그동안 수령했던 급여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은주 씨가 관광비자로 해외에서 1년 2개월을 머물렀다면 체류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이 확인되면 즉시 급여가 중단되고 그동안 받은 급여를 모두 돌려주어야 합니다. 심지어 단기적으로 자주 해외를 오가더라도 장기 체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일하지 않고 무직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만 18세에서 64세 사이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거부하거나 혹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등록한 뒤 반복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기피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자활 의지를 독려하고 근로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수급 자격이 박탈되거나 급여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성민 씨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며 특별한 질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센터에서 추천하는 자활 근로 프로그램 참여를 계속 거부해 왔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생계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차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최저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이므로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고가 차량이나 한 가구에서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도심 지역에 살면서도 외제 스포츠카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수급자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병원에 자주 다녀야 해서 차량이 꼭 필요하거나 직업상 업무용 차량이 필수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가의 차량을 소유하는 것은 수급 자격을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김진아 씨의 경우 남편과 함께 각각 출퇴근용 차량을 한 대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2대 중 한 대는 일반 경차였지만 다른 한 대가 시세 5천만 원 상당의 SUV였다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살면서 위장 전입을 통해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엄연히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행정기관은 주기적으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며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면 수급 자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영희 씨는 주소는 서울에 두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생활비가 저렴한 지방 시골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왔다면 이 또한 적발 대상이 됩니다. 이는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약 2026년부터 적용될 개편안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거나 실제로 중단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절차를 통해 침착하게 대응한다면 다시 자격을 회복하거나 다른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중단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자체나 주민센터로부터 급여 중단 통보를 받았다면 반드시 어떤 이유로 급여가 중단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박민수 씨가 갑자기 급여 중단 통보를 받았을 때 막연히 당황하기보다는 먼저 통지서에 적힌 중단 사유를 꼼꼼히 확인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문의하여 어떤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아봐야 합니다. 부양 의무자 소득 초과 때문인지, 재산 기준 초과 때문인지, 아니면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자활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중단 사유에 이의가 있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의 신청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중단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을 할 때는 본인의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득 증빙 자료나 부양 의무자가 실제로는 부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부양 곤란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수진 씨의 아들이 고소득자이지만 아들이 오랜 기간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 치료비가 많이 들거나 혹은 다른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등 실제로는 부양 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이러한 사유들을 자세히 명시하고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명과 충분한 증빙 자료가 있다면 급여가 재개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본인의 수급 자격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계속 수령하거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겼을 때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부정수급 행위로 간주됩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그동안 지급된 급여를 모두 환수당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현우 씨가 취업하여 소득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 급여를 계속 받았다면 나중에 사실이 밝혀졌을 때 수년간 받은 급여를 한꺼번에 돌려줘야 할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변경사항이 생겼다면 반드시 솔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 급여가 중단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다른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아니지만 차상위계층으로 전환하여 일부 복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높지만 여전히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누리카드 지원이나 의료비 경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여 일시적인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애 씨의 경우처럼 예상치 못한 실직으로 소득이 완전히 끊겼다면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재기를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각 지자체에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있으니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다른 지원 제도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모든 제도 개편에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아쉬운 점들이 공존합니다. 이번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편안이 가져올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편안의 장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복지 대상의 선별성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수급 자격 심사가 더욱 정밀해지면 복지 혜택이 정말로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한된 복지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명확하지 않은 소득 신고나 재산 은닉으로 인해 실제로는 여유가 있는 가구도 혜택을 받았던 사례가 일부 있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혜택이 꼭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두 번째 장점은 복지 누수 방지 효과입니다. 철저한 심사와 재검토를 통해 부정수급 사례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지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 해외 체류자가 한국에서 계속 수급급여를 받거나 근로능력이 충분함에도 자활 노력을 하지 않는 등의 사례들이 시스템을 통해 더욱 쉽게 적발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수급이 줄어들면 국민들이 내는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올바른 곳에 쓰인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 재정 건전성 제고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복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복지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복지 수요에 대비하고 다음 세대에도 안정적인 복지 시스템을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박준호 씨가 과거에 해외 유학 중임에도 가족을 통해 생계급여를 받았던 경우 이러한 누수되는 재정이 차단됨으로써 국가의 복지 예산이 더욱 탄탄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장점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편안이 가져올 수 있는 단점과 우려되는 점들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점은 기존 수급자들의 생활 불안정 문제입니다. 갑작스러운 자격 상실이나 지원 중단은 그동안 해당 지원에 의존하며 생계를 유지해오던 분들에게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기초생활수급자로 살던 60대 노부부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자녀의 소득 때문에 급여가 중단된다면 당장 생계 유지가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분들이 급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 기간이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복지 사각지대 확산에 대한 우려입니다.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낀 계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복지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보다 소득이 아주 조금 높아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준의 잣대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실질적 빈곤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한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단점은 지자체별 대응 격차입니다. 정부의 큰 틀에서의 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복지 집행은 각 지자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나 복지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보완책 마련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간 복지 서비스의 격차로 이어져 주민들이 받는 혜택에 불균형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정이 풍부한 대도시는 추가적인 자체 복지 사업을 통해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지만 재정이 열악한 농촌 지역은 정부의 최소한의 지원 외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원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부터 적용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안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제도 개편의 배경과 주요 내용부터 앞으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는 유형들,
그리고 만약 지원이 중단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이번 개편안의 장점과 우려되는 점들까지 폭넓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개편은 복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려는 정부의 노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어려움이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려들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완적인 정책 마련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변화든 개인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앞으로도 정부의 추가적인 발표와 각 지자체의 구체적인 안내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전달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미래를 계획하고 대비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